회장님 집에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새벽 4시 남루한 운동화를 신은 어린 계집애가 내뱉은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을 겨누는 비수 같았습니다. 천억 자산가인 저 강선이 제 돈을 노리고 달려드는 날파리들은 수없이 봐왔지요. 콧방귀를 뀌며 대문을 닫으려던 찰나 소녀의 눈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결코 거짓말쟁이의 눈은 아니더군요. 보물이라니. 내까짓게 우리 집 구석구석을 어떻게 안다고?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 석자 강선희. 사람들은 저를 두고 철의 여인이라 부릅니다. 남편이 남긴 회사를 수십 배로 키워냈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다들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떱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거대한 저택이 사실은 화려한 감옥일 뿐이라는 것을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먹을 때 정막이 고막을 찢을 듯이 내려앉는 그 기분을 가진 것 없는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오늘 새벽도 그랬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지요. 대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습니다. 또 도둑고양이인가? 이 동네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뜯어놓는 일이 잦아 저는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찬 새벽바람이 훅 끼쳐오더군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건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그마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헐렁한 점퍼에 낡아 빠진 청바지, 한눈에 봐도 고생을 덕지덕지 묻히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손에는 신문 뭉치가 들려 있었죠. 매일 새벽 제 집 문 앞에 신문을 놓고 가던 그 배달 아이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사라져야 할 아이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니 너?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새벽부터 남의 집 앞을 서성이는 꼴이 영 맞득잖았으니까요. 제 목소리에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을 꽉 깨물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참 기묘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 눈을 마주치면 비굴하게 웃거나 시선을 피하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달랐습니다. 마치 저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애처롭고도 간절한 눈빛이었지요. 회장님, 아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기가 찼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어린애가 천하의 강선희 회장한테 할 말이 있다니요. 보나 마나 뻔했습니다. 배달료를 올려달라는 소리거나 부모가 아프니 도와달라는 구걸이겠지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없다. 썩 돌아가. 회장님 집에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아이가 다급하게 외친 그 말에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보물? 이 집에 보물이 있다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집 금고에는 물론 값비싼 패물과 현금 다발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지요. 은행 직원들도 알고 제 비서도 압니다. 그런데 이 맹랑한 꼬마가 대체 뭘 안다고 떠드는 걸까요? 저는 다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는 추위 때문인지 겁을 먹어서인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얀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아주 먼 옛날 흐릿한 기억 속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이는 잔뜩 웅크린 채로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물이요. 회장님이 잃어버리신 거. 아니, 회장님이 모르고 계신 거요. 내가 모르고 있는 보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 숟가락 개수까지 꿰뚫고 있는 게 저 강선희입니다. 제가 모르는 물건 따위는 이 집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경찰 부를 거야. 어린 게 벌써부터 사기칠 궁리를 해? 저는 짐짓 엄포를 놓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요. 보통 아이라면 울면서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진짜예요. 저 그 방에 들어가 봤어요. 뭐? 이번에는 정말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봤다고? 보안업체가 철통같이 지키는 이 집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몰래 들어올 수 없는 이 요새 같은 집에 언제 들어왔다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는 제 고함에 흠칫 놀랐지만 이내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꿈에서요. 아니, 엄마가 알려줬어요. 엄마, 이 녀석이 지금 장난하나? 맥이 탁 풀렸습니다. 몽유병 환자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아이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꿈에서 알려줬다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으라고? 에이그, 미친 개로구나. 내가 미친 걸 상대로 무슨 말을 하겠어. 저는 혀를 차며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맨 끝방이요. 그 방 옷장 뒤에요. 제 손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층 맨 끝방. 그곳은 이 집에서 금기시된 구역이었습니다. 20년 전 제 딸 미주가 쓰던 방. 미주가 그 놈팡이와 도망친 그날 이후 저는 그 방문에 대못을 박아버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조차 얼씬도 못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번 와본 적도 없을 이 꼬마가 어떻게 2층 맨 끝방의 존재를 아는 걸까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알아?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는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주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회장님이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거 보고 싶어 한다고? 내가? 천만에. 나는 그 배은망덕한 년을 보고 싶어 한 적 없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망간 자식을 그리워할 리가 있나? 나는 미주를 잊었다. 싹 다 지웠다. 사진도 다 태워버렸고 옷까지도 다 내다버렸다. 하지만 왜일까요?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은 저는 홀린 듯이 아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성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의심보다 혹시나 하는 그 알량한 호기심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거실 불을 환하게 켜자 아이의 초라한 행색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낡아서 밑창이 벌어진 운동화, 소매 끝이 해진 점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신고 있는 운동화 끈을 묶는 방식이 눈에 밟혔습니다. 리본을 2번 돌려 단단히 매듭 짓는 그 독특한 방식. 미주가 저렇게 묶곤 했었는데 어릴 적 덜렁대던 미주가 신발끈이 자꾸 풀린다며 칭얼대면
제가 가르쳐 주었던 매듭법이었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래, 우연일 거야. 세상에 저런 매듭 묶는 사람이 한둘이겠어.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예감을 떨쳐냈습니다. 앞장서 저는 턱으로 2층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쭈뼛쭈뼛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섰습니다. 양말 뒤꿈치에 난 구멍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지만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아이의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습니다. 저 조그만 등짝에 무슨 짐을 지고 있길래 새벽부터 신문을 돌리고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2층 복도 끝, 굳게 닫힌 방문 앞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열리지 않은 문, 문고리에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더군요. 여기 맞죠? 아이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딸. 아니, 그년이 쓰던 방이다. 차마 딸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얼버무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문고리를 응시하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끽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이 아이가 말한 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퀴퀴한 묵은내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방 안의 풍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아이가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마치 제 방인 양 익숙하게 옷장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요. 어떻게? 제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단순히 꿈에서 본 게 아니다. 이 방 구조를, 가구 배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마치 예전부터 여기서 살았던 사람처럼. 대체 정체가 뭐야? 너 누구야? 의심이 뱀처럼 제 목을 감아올 때쯤 옷장 앞에 선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회장님, 이리 와보세요. 여기 뒤에요. 아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자석에 이끌리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인생을 뒤흔들 진실이 그 낡은 옷장 뒤에 숨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 뒤라고? 제 목소리가 먼지 섞인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수족관 같았습니다. 20년 전 미주가 쓰던 침대, 책상, 그리고 벽에 붙은 빛바랜 가수 포스터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죽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가린 두꺼운 암막 커튼 때문에 방은 대낮인데도 어둑했습니다. 제가 발을 뗄 때마다 바닥에 내려앉은 회색 먼지들이 풀썩거며 피어올랐지요. 그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콧속을 찌르자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미주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울던 소리, 방문을 두드리던 제 손길, 그리고 끝내 짐을 싸서 나가던 그 뒷모습.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눈앞에는 덩치 큰 티크 원목 옷장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혼수해갈 때 제가 직접 골라주었던 장정셋이 달라붙어도 들기 힘든 육중한 가구였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저는 싸늘하게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무거운 걸 치우라고? 그 뒤에 보물이 있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투시 안경이라도 썼니? 의심이 다시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 옷장 뒤를 본 적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옷장을 옮겼다는 건데 이 집 보안 시스템을 뚫고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일까요? 아니면 혹시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도우미 아주머니들이라도 끌어들인 걸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당장이라도 경비업체를 호출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아이가 옷장 모서리를 잡고 끙 하고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장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아이는 절박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게 보이더군요. 그 가녀린 팔로 저 거대한 나무산을 밀어보겠다고 용을 쓰는 꼴이라니. 비켜라. 저는 혀를 쯧 차고는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그래, 끝을 보자. 내가 말한 그 보물이 없기만 해봐라. 그땐 주거침입죄에 사기죄까지 덮어 씌워서 콩밥을 먹여주마. 저는 걷어붙인 소매 아래로 드러난 앙상한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70평생 운동이라곤 숨쉬기밖에 안 했지만 오기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저였습니다. 하나, 둘, 으라차, 끼잉 마이너스.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옷장이 아주 조금 손톱만큼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세월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대쪽 밀어. 뭐하고 섰어? 제가 꽥 소리를 지르자 아이도 화들짝 놀라 반대편 모서리를 어깨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칠순 노인네와 10대 소녀가 끙끙대며 옷장과 씨름하는 꼴이라니. 남들이 봤으면 코미디가 따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전쟁터에 나선 병사들처럼 비장했습니다. 끼기깃 쿵, 끼기깃 쿵.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이 옷장 뒤에 뭐가 있는지 내 눈으로 꼭 확인하고 말겠다는 지독한 집착 같은 거 말입니다. 한 뼘, 두 뼘, 옷장이 서서히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마침내 옷장이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의 틈을 내보이며 비스듬히 기울어졌습니다. 됐어, 그만.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어둠침침한 옷장 뒤편을 비췄지요. 하얀 불빛이 벽지를 훑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벽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벽지 위로 곰팡이가 핀 자국만 얼룩덜룩할 뿐 금고도 보석상자도 비밀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벽, 그저 평범한 시멘트 벽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허탈함과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내가 이 새벽에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저 맹랑한 계집애한테 놀아나다니. 너 이리 와.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게 보물이냐? 이 곰팡이 핀 벽이 보물이야. 저는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서 당황해야 할 아이의 표정이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아니,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벽이 아니에요, 회장님. 아래를 보세요. 뭐? 벽이 아니라 바닥이요. 아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걸레바지 몰딩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이를 쏘아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바닥으로 비췄지요.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걸레바지 한쪽이 미세하게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쥐구멍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듯하게 잘려나간 틈새.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톱질을 한 흔적이었습니다.
저거 설마.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주였습니다. 제 딸 미주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분해했다 조립하고 버려진 나무 토막으로 계집을 뚝딱 만들어내곤 했지요. 제가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공구함은 왜 끼고 사냐며 핀잔을 주면 배시시 웃으며 엄마, 이거 내 비밀 기술이야 라고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비밀 기술의 흔적이 20년이 지난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저는 홀린 듯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수입 바지에 먼지가 묻는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떠있는 나무 몰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앞으로 당겼습니다.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걸레바지 몰딩이 서랍처럼 스르르 앞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옷장과 벽 사이, 그리고 바닥 장판 밑을 교묘하게 파내어 만든 어른 손바닥 2개만 한 작은 비밀 공간,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겨두듯 누군가가 아주 소중한 것을 감춰둔 은신처가 그곳에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낡고 빛바랜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양철 과자 상자. 옛날에 제가 미주에게 사주었던 버터 쿠키가 들어있던 그 빨간색 틴 케이스였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저 상자 내가 버리라고 했던 건데 다 커서 무슨 과자 깡통을 모으냐며 쓰레기통에 처박을 하고 소리쳤던 그 물건인데 미주는 이걸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 몰래 이 무거운 옷장 뒤 아무도 모르는 바닥 밑에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등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기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제일 깊은 곳에 숨겨두는 거라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 딸아이가 남긴 타임캡슐이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양철 상자의 감촉이 전해지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제가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었던 진실들이 판도라의 상자 속 재앙처럼 튀어나와 저를 삼켜버릴까봐. 하지만 동시에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내 딸이 목숨처럼 숨겨둔 보물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양철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짤그락. 안에서 가벼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 쇳덩어리 안에 제 딸의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자의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녹슨 양철 뚜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0년 동안 꽉 물려있던 뚜껑은 좀처럼 열리지 않더군요.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자 쇳가루가 부스스 떨어지며 뚜껑이 튕겨나갔습니다.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딸기향.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기향. 미주가 초등학생 때 즐겨 쓰던 싸구려 문방구 지우개 냄새였습니다. 엄마, 이 지우개는 냄새가 너무 좋아. 먹고 싶어? 라며 제 코에 들이밀던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 그곳엔 금괴도 땅 문서도 없었습니다. 대신 누렇게 변색된 도화지 뭉치와 낡은 인형, 구슬 같은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꼬질꼬질한 팔절 도화지였습니다.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그린 그림. 머리에 커다란 왕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그려져 있었지요.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한 손에는 요술봉을 든 여자. 그건 저였습니다. 그림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왕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미주 졸업식에도 못 가고 생일상 한번 제대로 차려준 적 없을 때 그래도 그 아이는 저를 여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짓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다 옛날 일이다. 그래, 아주 어릴 때, 철모를 때 그린 낙서일 뿐이야. 머리가 굵어지면서 나를 원망하고 내 돈만 바라고 결국엔 그 가난뱅이 놈이랑 눈이 맞아서 내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갔어. 그게 팩트야. 저는 애써 감동을 밀어내며 도화지를 거칠게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쓰레기 같은 추억들만 뒹굴고 있을 뿐 제가 기대했던 변명거리나 엄청난 비밀은 없어 보였습니다. 보물이라더니 고작 이런 쓰레기들이냐? 이게 내가 말한 보물이야? 제가 쏘아붙이자 소녀가 고개를 저으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해온 듯한 테이프로 칭칭 감아 너덜너덜해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상자는 엄마가 여기 두고 간 마음이고요. 이건 엄마가 가져간 마음이에요. 소녀가 내민 사진을 받아든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전 미주가 집을 떠나던 날 식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이 없어져서 도우미를 쥐잡듯 잡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 얼굴은 멀쩡한데 미주 얼굴도 선명한데 오직 제 얼굴 부분만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인쇄가 벗겨져 종이의 결이 일어날 정도로 누군가 수천 번, 수만 번 문지른 흔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소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플 때도 진통제 먹고 잠들기 전에는 꼭 그 사진을 꺼내보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거짓말 마.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년이 나를 왜 찾아? 지 발로 나간 년이야. 가난뱅이 놈이랑 살겠다고 부모 연 끊자고 하고 나간 독한 년이라고. 그런데 뭐 밤마다 내 사진을 봐? 웃기지 마라. 돈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내 생각이 났겠지. 저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픈 눈망울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자기를 용서해 주기만을 기다렸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도요. 아이가 내민 것은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엄마 유품이에요. 저는 보란 듯이 일기장을 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품이라는 말에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죽은 자의 물건, 그것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마지막 기록.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냄새와 함께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무렇게나 펼친 페이지, 익숙한 글씨체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미주의 글씨였습니다. 2005년 11월 15일, 엄마 생신,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주가 집을 나간 그 해 제 생일이었습니다.
오늘 미역국을 끓였다. 엄마는 드셨을까? 내가 없어서 좋아하실까? 아니면 조금은 내 생각을 하실까? 엄마가 끓여주던 소고기 미역국이 먹고 싶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100번을 했다. 하지만 엄마가 다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결국 못했다. 죄송해요, 엄마. 못난 딸이라 죄송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글자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0년 5월 8일 어버이날 지우가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가슴에 달아주는데 나는 바보처럼 펑펑 울었다. 우리 엄마 가슴에는 누가 꽃을 달아드렸을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싶은데 엄마는 여전히 내가 믿겠지? 성공해서 떳떳하게 찾아가려고 했는데 사는 게 참 마음처럼 안 된다. 엄마, 보고 싶어. 아, 제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딸이 저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나간 자식이니 밖에서도 저를 욕하며 살 거라고.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제가 딸을 버린 게 아니라 딸이 저를 버린 거라고 믿어야만 이 지독한 고독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미련한 것은 20년 내내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고단한 삶 속에서도 제 생일을 챙기고 어버이날마다 울면서 저를 불렀던 겁니다. 왜 안 왔어? 이렇게 보고 싶으면 찾아왔어야지. 와서 빌었어야지.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울부짖었습니다. 소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할머니한테 연락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된대요. 초라한 모습으로 가면 할머니가 더 속상해 하신다고. 조금만 더 있다가 예쁜 모습으로 가서 용서 빌겠다고. 와르르.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쁜 모습으로 오겠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거적을 입고 와도 내 새끼인데, 이 바보 같은 년아,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년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먼저 전화 한 통 해줄걸. 밥은 먹고 사냐고 물어봐 줄걸. 내 딸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할머니, 아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아이의 헐렁한 티셔츠 목깃 사이로 무언가가 짤랑하고 튀어나와 제 손등을 때렸습니다. 눈물에 젖은 제 시야에 들어온 그것.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옥으로 만든 가락지 2개를 엮어 만든 펜던트. 제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세상에 하나뿐인 내 엄마가 내게 주고 내가 내 딸에게 주었던 바로 그 옷가락지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외치는 것처럼 먹먹하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그것,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쌍가락지. 요즘 사람들은 촌스럽다며 쳐다보지도 않을 투박한 디자인이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깊고 영롱한 빛을 내는 옥반지였습니다. 그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돈 주고 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예물로 가져오셨고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피골이 상접한 손으로 제 손에 쥐어주셨던 유품. 선이야, 힘들 때 이거 보면서 버텨라. 어미가 지켜줄게.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담긴 반지를 제가 20년 전 바로 이 방에서
짐을 싸던 딸아이의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데 미주는 기어이 그 가난한 놈을 따라가겠다고 옷가지를 챙겨 넣고 있었지요.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딸의 등짝을 때리고 옷가지를 집어 던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너 같은 년은 내 딸도 아니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놈이랑 살다가 굶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입으로는 모진 말을 칼날처럼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손은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나가서 밥은 굶지 않을까? 아프면 약값은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서 제가 가장 아끼던 이 옷가락지를 딸의 외투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정 힘들면 이거라도 팔아서 밥 사 먹어. 제발 굶지는 마. 그건 자존심 때문에 말로는 전하지 못한 못난 어미의 마지막 사랑이자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20년이 지난 오늘 낯선 소녀의 목에 걸려 다시 제게 돌아온 것입니다. 팔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딸아이가 목숨처럼 간직하다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 되어 엄마가 주셨어요. 아이가 목에 걸린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조그만 손가락이 반지를 쓰다듬는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엄마의 엄마가 준 거라고.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했던 분이 주신 거라고. 나중에 혹시라도 아주 만약에 갈 곳이 없어지면 이 반지를 들고 찾아가라고 했어요. 쿵!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했던 분.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미주야, 이 미련한 거사. 이 못난 어미가 뭐라고. 너한테 모진 말만 퍼붓고 쫓아낸 나를 너는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기억해 주었더냐? 너는 나를 원망하고 저주했을 줄 알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감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보였습니다. 저를 쏙 빼닮은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미주가 어릴 때 짓던 그 겁먹은 듯 하면서도 다정한 표정. 왜 몰랐을까요? 매일 새벽 신문을 가지러 나갈 때마다 마주쳤던 이 아이. 춥지 않냐고 말 한마디 건네본 적 없는 이 아이의 얼굴에서 왜 내 딸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을까요? 지호, 라고 했니? 제 물음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방울이 아이의 긴 속눈썹에 매달려 있다가 툭 하고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눈물의 온도가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네, 한지우요. 미주 딸, 지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둑이 터지듯 참았던 울음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아이를 붙잡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등이 제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등 얇은 티셔츠 한 장 너머로 전해지는 아이의 체온. 땀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아련한 분 냄새가 섞인 아이의 채취. 그건 20년 전 제가 제 손으로 끊어냈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핏줄의 냄새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아이의 작은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흑흑,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는데 제가 너무 늦어서 아이는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쫓아낸 건 나인데, 외면한 건 나인데, 죽는 순간까지도 들여다보지 않은 건 나인데, 이 조그만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해 빠진 마음씨가 미주를 꼭 닮아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 못난 할미가 미안해. 진작 알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하고, 추운데 세워두고, 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지난 20년의 후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새로운 애틋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그 험한 세상에서 신문을 돌리며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할미가 떵떵거리고 살 때 이 아이는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할미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아무데도 가지 마라. 내 옆에 있어라. 응? 내 할머니. 엉엉. 차가운 딸의 방바닥에 주저앉아 우리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묵은 먼지가 눈물에 젖어 얼룩이 질 때까지,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밖에서 희미하게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방 안을 비추자 죽어있던 딸의 방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도 빛바랜 벽지도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되어 퉁퉁 부은 눈, 꼬질꼬질한 얼굴이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밥은? 제가 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이렇게 말라가지고. 아이가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 배달을 하느라 아침은 늘 거르고 점심은 학교 급식으로 때우고 저녁은 컵라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1,000억을 가진 할미는 입맛이 없다고 산의 진미를 마다하고 살았는데 하나뿐인 핏줄은 밥을 굶고 다녔다니 제 자신이 증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자. 내려가자.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손이 거칠거칠했습니다. 한겨울에 장갑도 없이 신문을 돌리느라 터지고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인 그 작은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남은 생명줄을 다 바쳐서라도 너는 지키겠다. 다시는 너를 배고프게, 춥게,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 신이 나에게 남은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그건 오로지 너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다. 따뜻한 밥부터 먹자. 할미가 우리 지우 좋아하는 거 다 사줄게. 다 해줄게. 고기도 굽고 생선도 굽고 따뜻한 국도 끓여줄게. 네, 할머니. 저는 아이를 이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딸의 방문을 이제는 활짝 열어둔 채로요. 더 이상 그 방은 과거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그리고 제 손녀가 저를 기다려준 사랑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저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다시는 잡지 못할까봐 땀이 나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다다를 무렵이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쾅쾅쾅. 고요한 저택의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 소리와 함께 거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일까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제가 놀라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려는데 지우가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안도감은 온데간데였고 아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할머니, 문 열지 마세요. 응? 왜 그러니? 아는 사람들이냐? 저 사람들, 빚쟁이들이에요. 아빠가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저 잡으러 온 거예요. 잡히면 저 팔려가요. 뭐라고? 빚쟁이? 감히 내 집 문을 두드리는 게 빚쟁이라고? 그것도 내 금쪽 같은 손녀를 잡으러 온 놈들이라고? 제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 흘리며 회한에 잠겨있던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철의 여인 강선희의 눈에 다시금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렸습니다. 지우야, 걱정 마라. 내 뒤에 서 있어.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인터폰 화면 속에 비친 험상궂은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누구 집이라고 와서 행패를 부려. 내 오늘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마.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보물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내 보물을 건드리는 놈들은 그게 누구든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쾅쾅쾅. 한지호,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안 튀어나와. 철제 대문이 찌그러질 듯 울려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사내들은 셋.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검은 양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 숨은 지우가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옷자락을 쥐고 있는 아이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집 문을 두드려? 감히 내 핏줄을 겁박해? 지난 20년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꾼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하이에나 때처럼 달려드는 친척들과 경쟁자들을 모조리 짓밟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제게 고작 동네 양아치 몇 놈이 행패를 부리다니요. 지우야, 저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제 등 뒤로 밀어주었습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있거라. 할미가 금방 쫓아내마. 하지만 저 사람들 무서워요. 아빠 빚이 5천만 원이나 된대요. 5천만 원. 아이가 뱉은 그 액수에 저는 기가 막혀 실소가 터졌습니다. 5천만 원. 제게는 백화점에 가서 밍크 코트 한 벌, 가방 하나 사면 없어질 돈입니다. 고작 그 돈 때문에, 고작 그 종이장 같은 돈 때문에 내 손녀가, 내 금쪽 같은 새끼가 이 추운 새벽에 벌벌 떨며 다녔단 말입니까?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다 못해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걱정 마라. 내가 처리한다. 저는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사내들의 욕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떤 놈들이야. 제 호통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칠순 노인네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한 기세였습니다. 문 밖에서 씩씩대던 사내 셋이 흠칫 놀라 멈칫하더군요. 웬 늙은 할망구가 튀어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뭐야? 할머니는 누구요? 우린 여기 숨은 계집애 찾으러 왔으니까 비키쇼. 가운데 있는 덩치가 곰 같은 놈이 건들거리며 말했습니다. 계집애라니. 말버릇하고는. 저는 놈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싸구려 양복의 짝퉁 구두. 딱 봐도 불법 사채업자 나부랭이들이었습니다. 너희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문을 두드려? 여기가 누구 집인 줄 알고 고성을 질러? 아, 시끄럽고. 그 기집애 아빠가 돈 떼먹고 죽었어. 자식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애 내놔.
놈이 제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대지 마라. 제 눈빛이 놈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강선희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살기에 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 몸에 손 떼면 내 놈 손목 하나로는 변상이 안 될 거다. 낮지만 묵직한 제 목소리에 놈들이 주춤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돈 얼마나 떼먹었는데?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이자까지 합쳐서 5,500이다. 놈이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5천만 원? 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제 비서실장입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 실장, 지금 당장 집으로 와. 경찰서장한테도 연락하고. 네, 경찰서장이요? 집 앞에 웬 날파리떼가 꼬여서 말이야. 주거침입 협박, 기물파손, 그리고 노약자 폭행 미수까지 죄다 엮어서 콩밥 좀 먹여야겠으니까 당장 변호사 대동해서 튀어와. 제 호령에 전화기 넘어 김 실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복창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놈들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놈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회장님, 경찰서장, 변호사라는 단어에 기가 죽은 겁니다. 이 할망구 뭐야? 자, 선택해라. 저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경조사비로 쓰려고 넣어둔 1억짜리 수표였습니다. 이걸 받고 내 손녀 앞에서 영영 꺼질래? 아니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썩을래? 수표에 찍힌 1억이라는 숫자를 본 놈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억? 원금, 이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합쳐도 남을 돈이다. 이거 먹고 떨어져. 대신 저는 놈들의 눈앞에 수표를 흔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 새끼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돈이 아니라 법으로 너희를 묻어버릴 거다. 강선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지 않으면 쥐 죽은 듯이 살아. 알겠어? 놈들은 어리 빠진 표정으로 수표를 낚아채더니 굽신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신 안 오겠습니다. 가자. 도망치듯 사라지는 놈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겠지요. 내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그깟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할머니, 등 뒤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현관 기둥을 붙잡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이제 다 끝났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무도 널 못 건드려. 이 할미가 있는 한 세상 그 누구도 너한테 손가락질 못해. 알았지? 아이는 대답 대신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배고프지?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도 없는 새벽, 제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제일 좋은 한우 등심을 꺼내고 쌀을 씻어 안쳤습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넓은 주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 구수한 찌개 냄새가 퍼지자 집안의 냉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도 머뭇거렸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차마 먹지를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겁니다. 왜 안 먹어?
맛이 없어 보이냐?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아이는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 먹자고 했었는데 엄마는 맨날 찬밥에 물만 말아 먹었는데 아이는 밥을 삼키지도 못하고 목이 메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도 미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미주목까지 내가 다 먹어. 체하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저는 아이의 밥그릇에 큼직하게 구운 고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아이가 허겁지겁 밥을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볼이 미어지도록 밥을 씹는 아이의 모습이 어릴 적 미주가 밥 먹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래, 먹어야 산다. 먹고 살이 찌고 키가 커야지. 아이의 낡은 티셔츠 소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풀이 일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 무릎 나온 청바지.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아이의 손을 이끌고 욕실로 갔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씻고 나오너라. 그 옷은 다 벗어서 저기 바구니에 담고 이 옷 내일 또 입어야 하는데요. 버릴 거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거지 같은 옷도 냄새나는 신발도 가난도 서러움도 이제 다 벗어서 버려. 싹 다 씻어내고 나와. 나오면 할미가 새 옷 줄 테니까. 아이가 욕실로 들어가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욕실 문 앞에 놓인 빨래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가 벗어놓은 낡은 옷가지들, 땀과 눈물과 고생이 배어있는 그 허름한 껍데기들을 저는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지난 20년의 악몽을 봉인하듯이 말입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뽀얗게 씻은 아이가 타월을 두르고 나왔습니다. 때국물을 벗겨내니 인물이 훤했습니다. 옷가락지 목걸이가 아이의 하얀 목덜미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둔 옷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입었던 하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고급 실크 잠옷이었습니다. 이거 입고 한숨 푹 자라. 자고 일어나면 백화점 가서 우리 지우 제일 예쁜 옷부터 사자.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볼을 비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았습니다. 제 인생의 긴 밤도 이제야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이 제게 준 마지막 숙제임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때요? 지우가 분홍색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백화점 거울 속에 비친 아이는 영락없는 공주님이었습니다. 때국물을 벗기고 비싼 옷을 입혀놓으니 미주의 어릴 적 모습과 더 판박이더군요. 예쁘다. 아주 고워. 우리 지우가 입으니까 옷이 사네.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이거랑 저기 걸린 거랑 마네킹이 입은 것까지 싹 다 포장해. 네. 할머니, 너무 많아요. 한 벌이면 되는데.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못해준 걸 다 해주려면 백화점을 통째로 사줘도 모자랄 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한가득 실린 쇼핑백들을 보며 아이는 꿈만 같다는 듯 제 팔짱을 꼭 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행복해요. 꿈 깨기 싫어요. 꿈 아니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꿈 깰 걱정 말고 실컷 누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막강산 같던 제 인생에 늦복이 터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텅 비어있던 거실에 온기가 돌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우가 종종거리며
부엌 오가고 할머니 과일 드세요 하며 깎아온 삐뚤빼뚤한 사과조차 꿀맛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누구세요? 지우가 인터폰을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던 아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군요. 누구냐? 저기 고모 라고 하시는데요. 고모, 제 조카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여동생 딸인 미란이었습니다.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맡는 하이에나 같은 년.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제가 어디 아프다는 소문이라도 들리면 유산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달려오는 족속들이었죠. 문 열어드려라. 저는 짐짓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요란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미란이와 그 남편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떼거지로 온 꼴을 보니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외숙모 살아계셨네요. 전 또 어디 쓰러지신 줄 알고. 미란이가 호들갑을 떨며 들어오더니 거실에 서 있는 지우를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 얜 누구야? 식모새로 들였어요? 아니, 식모치곤 옷차림이 꽤나 비싸 보이네. 미란이가 지우의 원피스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우가 겁을 먹고 제 뒤로 숨으려 하자 제가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식모 아니다. 인사해라. 내 손녀다. 네, 손녀라뇨? 거실에 있던 인간들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주 언니, 죽었잖아요. 자식도 없다고 들었는데 죽은 내 딸이 남겨둔 핏줄이야. 어제 찾았다. 제 말에 거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미란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군요. 당연하겠지요. 제가 죽으면 이 재산이 자기들 몫이 될 줄 알고 침 흘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직계 상속자가 나타났으니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겁니다. 외숙모 노망 나셨어요? 미란이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다가 손녀라고 우기세요? 요새 노인네들 등쳐먹는 꽃뱀들이 얼마나 많은데 딱 봐도 그런 부류네. 야, 너 얼마 받기로 했니? 우리 외숙모가 치매기가 좀 있으셔도 돈 계산은 빠르신 분인데 내가 사람 잘못 골랐다. 미란이가 지우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지우의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이를 보니 제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가리를 닥치지 못해. 짝 마이너스. 제 손바닥이 미란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경쾌한 마찰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정적.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뺨을 맞은 미란이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외숙모? 지금 저를 치셨어요? 이깟 거지 같은 기집애 때문에? 거지? 내년 눈에는 이 아이가 거지로 보이냐? 내 눈에는 내년들이 거지로 보인다. 내 돈 뜯어먹으려고 달려든 거짓대들. 저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미란이의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읽어봐. 미란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주워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한 장.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검사 결과 친자관계 성립 99.9%. 어제 빚쟁이들을 처리하고 혹시나 싶어 김 실장을 시켜 퀵으로 검사했던 결과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검사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옷가락지와 일기장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하이에나들을 입 다물게 하려면 이런 종이 쪼가리가 필요할 것 같아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자, 99.9%. 미란이가 종이를 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봤냐? 내 핏줄이다. 내 딸 미주가 낳은 하나뿐인 내 직계 손녀야. 저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한테 함부로 굴거나 눈알이라도 부라리는 놈은 내 유산 목록에서 영구 제명이다. 아니,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외숙모,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걱정이 돼서. 나가. 제 호통에 친척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허둥지둥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손 아프시죠? 지우가 제 빨개진 손바닥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저 때문에 친척분들이랑 싸우시고 죄송해요. 죄송할 거 하나 없다. 저것들은 가족이 아니야. 돈 보고 달려드는 날파리들이지.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우야, 잘 듣거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돈, 이 집, 그리고 내 회사, 그걸 탐내는 놈들이 수없이 너를 흔들 거다.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라. 이 할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내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야. 그리고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건 내가 지켜야 한다. 알겠니? 너는 강선이의 손녀이자 이 집의 주인이 될 사람이니까.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6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내 핏줄을 지키는 법을. 할 수 있지? 우리 강아지. 아이가 입술을 앙다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할머니가 지켜주신 거 저도 지킬게요. 기특한 것.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초록이 돋고 어느새 저택 정원에도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지우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지우가 배꼽 인사를 하며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눈부신지 제 눈이 절로 가늘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쭈뼛거리고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제법 부잣집 규수 태가 났습니다. 그래, 왔느냐? 오늘은 뭐 배웠어? 경제 수업 들었어요. 주식이랑 채권 차이 배웠는데요. 할머니 회사는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 배당 성향을 터. 종알종알 떠드는 아이의 입술이 앵두처럼 예뻤습니다.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흐뭇하게 바라만 보았습니다. 제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이 아이는 정말 영특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제 가르침을 흡수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무시당하지 않겠어.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조바심이 났습니다. 지우가 온 뒤로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져 고독을 씹던 습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침 6시에 일어나 지우 도시락을 싸는 재미에 푹 빠졌지요. 천억 자산가인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모습이라니 김 실장이 봤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이고 교복깃을 만져주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아이의 등 뒤에 대고 차 조심해라 소리치는 그 평범한 일상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걸 70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너무 크면 그만큼 불안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인가 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몸이 무거웠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명치 끝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가끔은 눈앞이 핑 돌며 캄캄해지기도 했지요. 나이 탓이려니 봄 타는 거려니 넘겼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지우가 정원의 핀 꽃을 보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 좋다. 평화롭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쇠꼬챙이로 찌르는 듯한 격통이 덮쳐왔습니다. 으윽!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제 시야가 급격히 흐려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답답하고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제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의자 아래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나 아직 안 되는데. 우리 지우 두고 못 가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지우 걱정뿐이었습니다. 이 어린 것을 두고 가면 저 하이에나 떼들이 가만둘 리 없을 텐데. 아직 가르칠 게 산더미인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숨 쉬세요. 하나, 둘. 지우가 제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작고 가녀린 손이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구급차요. 빨리요. 할머니 심장 멈추면 안 돼요.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도움이 아줌마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배웠니?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늙은 할미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혹시라도 엄마처럼 허망하게 보낼까봐 혼자서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마음의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 기특하고도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엄마도 갔는데 할머니까지 가면 저 못 살아요. 아이의 절규가 멀어지면서 세상이 암전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제 입과 코를 덮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붕어 눈이 된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다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살았다. 회장님이 깨어나셨어.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회장님.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근경색, 심장이 멈출 뻔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손녀분 덕분입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아주 완벽하게 해줬어요. 골든타임을 지킨 게 기적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할머니,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아이가 쥐어짜듯 웃어 보이려 애쓰는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 손으로 할머니 가슴을 누르며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을까요? 뭐냐? 잘했다. 내 새끼 장하다. 산소호흡기 안에서 웅얼거리는 제 목소리에 아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으앙. 할머니 죽으면 안 돼요. 안 죽는다. 내가 누굴 두고 죽어. 너 시집 가는 거, 아니, 내 자식 낳는 것까지 다 보고 죽을 거야. 이 독한 할미가 그렇게 쉽게 갈 줄 알았어? 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 보니 알겠습니다.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신이 저를 돌려보낸 이유는 이 아이 곁을 조금 더 지키라는 뜻이므려. 김 실장, 제가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나 수술 받는다. 제일 잘하는 의사 데려와서 수술 스케줄 잡어.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재활 치료도 제일 빡센 걸로 준비해. 나 다시 일어날 거니까. 내 발로 걸어서 퇴원할 거니까. 알겠어? 김 실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지우를 보았습니다. 지우야, 할미 안 죽어. 그러니까 울지 마. 내가 살려줬잖아. 내가 나 살린 거야. 네, 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정말 건강 챙길게. 술도 끊고 고기도 줄이고. 우리 지우랑 오래오래 살려면 내가 건강해야지. 제 말에 지우가 그제야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었습니다. 비 온 뒤의 걔는 하늘처럼 맑고 고운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딸을 내쫓던 그날처럼 처량한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새싹을 틔우는 생명의 비였습니다. 미주야, 보고 있니? 내 딸이 나를 살렸다. 내가 나한테 보낸 수호천사가 나를 지옥 문턱에서 끌고 왔어. 저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다. 나한테 엄마 노릇 다시 할 기회를 줘서. 이번엔 정말 잘할게. 절대로 후회 남기지 않게. 원 없이 사랑만 주면서 살게. 병실안 기계음 소리마저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제 손을 잡은 지우의 따뜻한 온기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생명력이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날처럼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따뜻한 난로 같은 아이 지우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허리 더 펴세요. 하나, 둘. 아이고, 알았다. 이 녀석아. 할미 허리 끊어지겠다. 저택 거실, 저는 지우의 구령에 맞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예전 기력을 되찾으려면 독한 재활이 필요했지요. 지우는 학교가 끝나면 득달같이 달려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재활 조교 노릇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정도도 못하시면 저랑 세계 일주 어떻게 가요? 그래, 그래. 가야지. 내 새끼랑 에펠탑도 보고 자유의 여신상도 보러 가야지.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몸은 고되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죽다 살아나 보니 알겠더군요. 1,000억짜리 빌딩보다 이 아이와 함께 먹는 라면 한 그릇이 더 귀하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 회사의 창립 40주년 기념일이자 아주 특별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드레스룸에서 나온 지우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이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미주가 내려온 것만 같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아이의 목에 옷가락지 목걸이를 정성스레 걸어주었습니다. 이게 내 부적이야. 기죽지 마라. 넌 강선희의 손녀고 한미주의 딸이다.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걸어. 네, 할머니.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호시탐탐 제 자리를 노리던 친척들까지 제가 휠체어 대신 두 발로 꼿꼿하게 걸어 들어오자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아니, 회장님 건강이 다 회복되셨나 봐? 옆에 저 아이는 누구야? 설마 소문으로만 듣던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고 저는 천천히 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난 40년 저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제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는 지우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제 유일한 핏줄, 제 딸 미주가 남겨준 보물, 제 손녀 한지우 양을 소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친척들의 사색이 된 얼굴이 보였지만 저는 통쾌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제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엄격한 경영 수업을 거쳐 이 아이에게 승계될 것입니다. 제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단 다시는 제 회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겁니다.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떨면서도 의연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당찬 모습에서 저는 제 젊은 날을 보았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따뜻하고 현명한 리더가 될 아이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차를 돌렸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이 아닌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 차가운 납골당 안치단 속에 제 딸 미주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지우가 유리창 너머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붙였습니다. 사진 속 미주는 20여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전해졌지만 이상하게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미주야, 보고 있니?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내 딸, 내가 잘 키우고 있다. 밥도 잘 먹이고 공부도 잘 시키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하고도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다. 사랑한다. 내 딸아. 평생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말을 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도 알 거예요. 할머니 마음 다 알 거예요. 지우가 손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알겠지.
핏줄인데 모를 리가 있겠냐. 우리는 한참이나 그곳에 서서 미주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우가 전교 1등 한 이야기, 제가 재활하다 넘어져서 엉덩방아 찌운 이야기,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며 우리는 그렇게 3대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서 꾸벅꾸벅 조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2년 전 새벽 4시에 신문을 돌리던 가엾은 소녀가 이제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문득 그날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집에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있어요. 그때 저는 코웃음을 쳤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말이 정답이었다는 것을요. 돈, 명예, 권력? 그건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차가운 내 손을 잡아주는 이 아이의 따뜻한 체온, 나를 보며 할머니하고 불러주는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 그것이 제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며 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나에게 와줘서, 나의 보물이 되어줘서. 차는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우리들의 따뜻한 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진정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